네, 저희 오늘 2부 코너 김경환 위원님과 중국 시황 리뷰해 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 위원님. 안녕하세요. 네, 네. 시장의 노이즈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네. 중국 시장 역시도 아직까지는 조금 힘을 잃은 모습인데 홍콩은 그래도 이번 주에 반등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. 본토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좀 평화로운 것 같은데 뭐 지금의 중국 시장 좀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? 이제 본토가 평화로웠던 건 연휴 중이라 이제 네, 휴장이니까. 휴장이니까. 그래서 요새는 차라리 휴장이 난 건가 네.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 일단 국경절 연휴 끝나면 저희가 이제 조금 중국 나름대로 이제 좀 큰 이벤트들이 있어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 16일 날 당대회가 개최가 되죠. 그래서 네. 이제 뭐 이쪽 회의는 보통 비공개니까 시진핑이 3년임하는 여부는 대략 한 22일쯤 단상에 이제 본인 포함 주르륵 상무위원 6명 더 나오면 이제 누가 더 차기 2인자고 네. 당직들이 좀 결정이 나고요. 그래서 거기에 뭐 리커창 총리는 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당대회가 좀 시작이 돼서 당대회 이후에 뭐 정책 선택들 좀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. 두 번째는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. 그래서 뭐 올해 중국 경기가 워낙 회복이 좀 더딘 상황이고 그래서 2분기 0.4% 성장 나온 다음에 10월 18일 날 3분기 성장률하고 이제 9월 데이터들이 좀 발표가 돼서 시장에서 좀 관심은 뭐 중국이 결국에는 뭐 전혀 역할론을 오래 못 해주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인플레이션 안 일으킨 걸 좋게 보실 수도 있지만 어쨌건 중국발 수요나 이런 것들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성장률이 나오면 내년 상반기까지 이쪽이 우상향은 할 텐데 어느 정도 각도일지가 대략 좀 가늠이 좀 될 것 같아요. 저희 예상은 4%를 좀 넘기긴 어려울 것 같고 3.5%에서 뭐 4.2% 사이에서 좀 발표가 되면서 이게 2분기보다 반등은 했지만 부동산이나 방역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조금 어떤 시각들이 조금 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시장에서 많이들 기대했던 게 사실 3기가 시작되게 되면 아무래도 3기 초반이니까 뭔가 좀 시장이 우호적인 뉴스들 뭐 정책적으로도 그러하고 기존에 좀 방역 같은 좀 보수적인 정책이었다면 방역보다는 방향을 좀 전환해서 시장이 옮길 좀 돌게 할 만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, 의원님께서는?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정도 정책 선택을 좀 보고 있는데요. 네. 일단은 뭐 부동산 그리고 방역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통화정책이나 산업정책들인데요. 일단 제일 높은 확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은 더 완화적인 버튼을 누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국경절 연휴 이제 시작하는 전날 심야까지 거의 정책들이 좀 쏟아졌는데 뭐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정도의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는 저희 예상보다 지금 부동산 침체가 더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카드들이 나왔습니다. 예를 들면 그 우리로 치면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것들 이제 1주택자가 향후 1년 안에 매매 교체 매매를 하는 걸 근거로 이제 매도할 때 이제 내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치가 나와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10월 달엔 굉장히 임팩트가 좀 있을 것 같고요. 뭐 금리 인하 조치나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는 중국 정부가 이제 좀 다급해지는 스테이지로 넘어간 것 같아요. 사실은 제가 올해 뭐 상반기에 나와서 계속 부동산 관련해서 주장한 건 뭐냐면 중국 정부가 좀 의도적으로 이 버품 빼기를 좀 과하게 한 거고 네. 헝다그룹 이슈도 좀 의도된 리스크다.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혹하게 그 디벨로퍼들을 몰아넣으면 결국엔 문제가 터질 텐데 좀 어떤 바람 빼기를 좀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재정 수입이 급감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재정 수입이 중국이 아시겠지만 지방 정부의 재정 수입의 거의 50%는 토지 재정이라고 하는 즉 토지를 이제 디벨로퍼 같은 쪽에 경매로 매각을 하거나 네. 뭐 50년씩 임차해 주는 거죠. 그리고 분양대금의 한 20%를 또 가져갑니다. 그럼 지방정부가 이거를 걷어서 중앙에 이제 상납을 하게 되는데 중앙정부 재정이 토지 관련해서 적자가 난 게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있었는데 2015년이거든요. 2015년이 마지막 총력 부양이었고 이번이 두 번째로 아마 적자가 확 실시됩니다. 그럼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은 재정도 어려운데 토지 관련된 재정 적자가 지금 기조라면 거의 2년 연속 적자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좀 다급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이제 생각은
그 당대회 직후에 좀 바뀔 수 있는 조금 가장 적극적인 정책은 그나마 다행히 부동산일 것 같고요. 네. 그 방역에 대해서는 사실 뭐 지금까지 나온 힌트는 없습니다. 아직까지 저희도 추측일 뿐인데 그나마 조금 보고 있는 것 중에 요새 중국이 지금 백신을 거의 접종을 안 하고 있어요. 최근 2달 데이터를 보면 그나마 하던 접종률도 지금 거의 제로에 수렴할 수준으로 거의 방역에만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쨌건 당대에 좀 철저히 맞춰진 것 같고요. 당대가 끝나면 뭘 기대할 수 있느냐. 일단 연말까지 뭐 시청자분들이 중국 관심이 없으신 분도 많으니까 근데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 기대를 좀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기대치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연말 안에 어찌됐건 갑자기 위드 코로나 할 확률은 낮은데 저희가 조금 그나마 기대하는 거는 11월 말쯤에 있는 정치국 회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라인업의 수뇌부의 첫 회의인데 이 회의부터 방역 지침이나 백신 관련된 입장은 꼭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백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어쨌건 당대회 앞두고 좀 많이 맞춰서 방역에만 더 올인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결정은 좀 임박한 걸로 보여집니다. 이게 뭐 자국의 임상 실험 중인 mRNA 백신을 선택을 할지 아니면 확률은 낮겠지만 수입을 이제라도 할지에 대한 등등의 결정에 대한 부분이나 혹은 최근에 홍콩처럼 방역 지침 변화에 대해서 영내도 적용할지 여부는 확실히 좀 결정이 날 것 같고 근데 제일 보수적인 시나리오는 뭐 역시 11월까지도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서 내년 3월쯤에 있는 정부 인사가 싹 다 바뀌는 그러니까 지금 당직만 11월에 바뀌는 거고 네. 리커창 총리가 이제 계속 임기를 하는 3월까지 유지하는 케이스인데 저희는 일단은 방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고 이제 그나마 기대하는 거는 3분기에 저희가 성장률이 이번에 나오면 방역이나 부동산 관련 충격은 최대한 이제 거의 다 반영된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네. 4분기 성장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이제 방역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도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. 마지막으로 통화 정책은 이게 참 미국하고 거꾸로인데 미국은 인플레 떨어지는 게 이제 관심이지만 사실 중국은 약간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제가 뒤에 시간이 되면 중국이 엄청난 지금 재고를 쌓고 있고 이 재고 조정을 엄청 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지금 물가가 되게 낮습니다. 그래서 통화 정책은 중국이 좀 확장적으로 가져갈 것 같고 핵심은 이번 그 연휴 앞둔 금요일 날 동시에 발표된 정책이 중장기 대출이 지금 되게 급감했어요, 중국이.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은행에게 창구지도를 좀 세게 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연말까지 지금 돌지 않는 돈들이 사실 중장기 대출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게나 기업의 중장기 대출을 조금 확장하라는 조치들이 좀 내려왔기 때문에 통화 정책은 좀 확장적으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. 당연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중국이 지금 미국이 저렇게 금리 올리려고 서슬퍼런 상황인데 어떻게 금리를 낮추거나 뭐 대출을 푸냐라고 보실 수 있지만 사실 지금 돈에 푸는 문제가 아니고 돈이 풀려도 돈이 안 돌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중장기 대출도 안 늘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계속 확장적으로 유지하면서 중장기 대출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갈 거라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당대 이후에 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부동산 조금 더 확실해 보이고 방역은 뭐 반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은 당분간은 좀 확장적으로 유지하되 중장기 대출을 좀 끌어올리겠다. 뭐 이런 이제 지침을 좀 갖고 있어서 4분기가 3분기보다 성장률이 올라가고 조금 정책에 대한 눈높이, 그러니까 그 경기에 대한 눈높이는 아주 완만하지만 조금씩 올라갈 거라 보여집니다. 예. 방역 문제는 홍콩은 좀 많이 완화되지 않았습니까? 네, 뭐 지난번 나왔을 때도 그 나온 날 네. 완화 조치가 있었는데 여전히 이제 홍콩 여행업계나 이쪽에서는 그래도 3일 동안은 추적 관찰을 하고 뭐 레스토랑 그래요?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좀 불만이 있고요. 중국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뭐 7일 이상의 격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마카오, 홍콩 뭐 변경 지역들은 지금 풀고 있어서 분명히 뭐 의도가 있긴 하겠죠. 근데 여전히 뭐 이번에 한다는 중국 북경의 뭐 마라톤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하는 조치가 여전히 거의 버블 안에서 하는 수준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좀 아쉽지만 10월 16일 직후에 뭐 화끈하게 뭐 1, 2주 안에 뭐가 바뀌고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. 현실적으로 얘네들 이쪽에 최대 이제 회의가 11월 말에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여전히 시장이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이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미국에서 나오는 보고서에 보게 되면 시진핑 재임 당시에 홍콩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더라고요, 지수가. 많이 빠졌죠. 예. 네. 혹시 뭐 특별한 뭐 거기에 이유가 있나요, 혹시?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.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홍콩에 대해서는 뭐 제일 큰 거는 시장의 수급이
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많았던 시장인데 분명히 2018년 무역 전쟁 이후부터 체제 불안이 있었던 2019년 그러니까 뭐 각종 악재들은 홍콩이 많이 이제 그 반영을 한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IPO나 발행이 엄청났거든요. 그러니까 홍콩 시장이 지난 5년을 놓고 보면 아마 나스닥 뭐 저희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 다 합쳐서 2등 정도 할 겁니다. 와. 그러니까 앞으로 뭐 ADR 기업들이 돌아오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 그렇죠. 사실 자금이 새로 들어오는 건 본토 자금 조금씩 들어오는 건데 나가는 자금 대비해서 시장을 좀 많이 혹사시킨 측면이 있죠. 그러니까 우리가 유통시장에서 보면은 주가는 저렇게 됐지만 사실 그러니까 위정자 입장에서 보면 발행 시장에서 상당히 그러네요. 어마어마한 IPO를 좀 해서 사실 이게 호황일 때면 상관이 없지만 본토 대비해선 수급은 부진한데 외국인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일단 발행을 좀 많이 시킨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홍콩이 뭐라고 저희가 부정할 수는 없는데 가장 시장 경제적인 그 업종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거든요. 그리고 아시는 부동산, 플랫폼, 규제 대상 기업들의 비중이 본토보다 압도적으로 높죠.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수급은 약한데 상대적으로 규제 산업들이 더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가 그 뭐 음과 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나마 좀 버텼던 본토는 이제 조금 앞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좀 좋은 쪽만 보여준 거고 홍콩은 외국인 노출도 높은데 특히 유럽계 자금들 이렇게 높은데 상당히 혹사시킨 측면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참 그게 뭐 바닥이다 저희도 좀 많이 반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올해도 사실은 지금도 저는 과매도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불안한 게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혹평하는 것 중에서 시장 경제를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저러냐 혹은 공동부유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 B2C 기업들이 소비재 기업들이 계속 이제 눌리다 보니까 시장이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저조차도 어떻게 보면 헷갈리는 게 구조적으로 혹은 뭐 저희가 뭐 독재자나 혹은 권위주의 때문에 저렇게 만든 거야라는 구조적인 부분도 물론 있고 또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 규제 사이클이나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방역이란 또 일시적인 건 좀 그렇고 이거 뭐 방역이 영원한 건 아니니까 네. 뭐 3년이 돼버렸지만 아무튼 요런 앞으로 풀릴 것들도 물론 있는데 다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선 리스크오프가 발생하면 유럽계 자금은 말할 것도 없고 홍콩을 좀 과할 정도로 좀 던지는 피해가 이제 본토처럼 방어막이라는 게 없으니까 홍콩이 굉장히 좀 극악하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사실상 본토에 가까워질 걸로 생각했던 주가가 최근 흐름만 본다면 오히려 ADR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전혀 홍콩이 현재 피난처 역할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. 그래서 뭐 저희가 시기적인 부분은 많이 틀렸기 때문에 그러면 홍콩이 그 정도 수준까지 반영할 거냐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볼 땐 지금 거의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터져야 되는 수준의 가격까지는 떨어졌거든요. 그래서 이게 뭐 정치 리스크 배제나 금융 리스크를 얼마나 볼진 모르지만 조금 회복할 기회를 가져야 되는 시기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 중국의 어두운 면들을 특히나 시가총액상 많이 반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. 참. 일단 사실 홍콩 시장이 변동성이 워낙 컸었고 계속해서 저점이 안 잡히고 있다가 이번 주에 그래도 좀 눈여겨봤던 건 저점 대비 꽤나 강한 반등이 1차적으로 나오긴 했잖아요. 네. 그렇다면 위원님 보시기엔 어쨌든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이었을 텐데 10월 한 달로 예상하기에는 그래도 지금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좀 이어져서 추세적으로 좀 돌아설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있다고 보시나요, 위원님께서는? 이게 뭐 저희가 7월 이후부터 홍콩 본토가 다 같이 이제 조정이 길어지고 있고 네. 저희가 홍콩 비중 확대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타이밍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계속 틀리는 셈인데 사실은 저희가 볼 때 당장 10월, 11월, 12월 4분기에는 그 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 같아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7, 8월에는 중국 요인 때문에 빠졌거든요. 네. 근데 제가 볼 때는 9월에 계속 전저점을 깨듯이 내려가는 거는 유럽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유럽계 자금이 큰 것도 있고 영국 쪽 이슈나 이런 게 좀 컸는데 결국에 10월부터 중국이 좀 답을 찾으려면 홍콩이 답을 찾으려면 본토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. 본토 쪽으로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본토는 방역 부동산 이슈까지 더 커진 상황에서 유럽계 자금에 더 민감한 홍콩이 9월 달에 결국에는 기댈 데 없는 상황에서 저희 예상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돌아갔고 네. 10월부터는 영국이나 유럽은 저희가 크게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본토 쪽에서 이제 보는 것들
그러니까 말씀드린 이제 당대회 이후에 정책 선택이 있을 것이고 저희 예상대로라면 좀 늦어졌지만 부동산도 어찌됐건 10월달에 바텀아웃을 좀 그러니까 저기 바닥 확인해서 저점 반등을 좀 한다고 보고 있어서 본토 쪽의 이슈들이 조금 이제 하단을 좀 지지해주는 형태로 좀 보고 있어요. 그래서 항생 H 지기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는 저점은 사실 6,500선 지금 이미 6,000선 깨졌다가 6,200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. 조금 그 하단은 좀 구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쉽게도 뭐 중국 회복은 지연되는데 외부 악재는 역시 더 커지다 보니까 네. 당장 10월 중에 저희가 상단이나 이런 것들을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네. 지금은 워낙 그 좀 빠르게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10월 달에 내부적인 이슈들부터 조금씩 그 개선되면서 하단을 좀 잡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리고 아마도 위원님 나오실 때마다 제가 반복적으로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. 여전히 시장에서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계속 심각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다들 인지한 것 같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2008년 리만과 같이 글로벌 시장에 아주 크리티컬한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정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가 아니면 중국의 경기에 대해 발목을 잡는 이슈가 이건 굉장히 다른 이슈인 것 같거든요. 심각한 게 중국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글로벌라이제이션 해서 글로벌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이슈인지 그거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현재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업데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아마 재고 조정 얘기는 많이 못 드리겠지만 네. 사실 최근에 중국이 하반기 들어서 수요 쪽에 상당히 침체를 좀 겪고 특히 중국 제조업이나 건설업 이런 쪽에 재고가 좀 많이 쌓이면서 네. 이미 저희 커머디티 쪽 그러니까 상품 가격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미 최근에 뭐 운임지수 빠지고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중국 쪽의 가격 지표들이 많이 꺾인 이유는 역시 부동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희가 그 부동산 문제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거냐.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는 수요 쪽의 문제였고 그 다음 단계 이제 더 나가서 중국 금융권의 문제 혹은 지방 정부가 더 부실해지는 문제로 갈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는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. 이번에도 수요 침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올해 중에 반영을 했지만 내년에 흘러가는 것들은 여전히 뭐 수요는 부진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금융 쪽 시스템 리스크나 혹은 뭐 지금 정책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.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떤 뭐 디폴트 리스크 측면에서 개별 기업들의 이제 구조 조정이 좀 시작된 거지 뭐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. 다만 지금 홍콩을 보시면 거의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반영한 가격대죠. 네, 맞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그건 되돌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그 시기나 이런 타이밍이 좀 늦어지는 거고 네. 뭐 저는 부동산은 이미 침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중국 수요나 여러 가지들이 충분히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내년에도 중국은 뭐 시멘트나 건설, 철강 같은 수요를 굉장히 촉발할 만큼 신규 착공이 일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네. 저희 예상보다는 그냥 부동산 업황 자체가 그냥 연착륙하는 정도로 유도할 것 같고요. 앞으로 이제 중국 쪽 시멘트에 대해서는 점점 더 시장이 이제 큰 기대가 없어지는 네. 형태로 이제 디커플링이 될 것 같고 뭐 다음 스테이지로 중국이 뭐 어떤 게 주도주가 될지에 대해서 시장이 고민은 좀 내년에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연간 전망 지금 준비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도 많이 이렇게 좀 시장에 대해서 좀 낙관했는데 반성을 좀 하고 있지만 내년에 과연 중국이 주도주를 어떤 걸 제시해 드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 소비일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태양광이나 전기차 같은 쪽의 회복일지 뭐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. 사실 중국 정부 선택에 달린 부분들이 꽤 있어서 이번 당대 이후의 선택들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. 일단 부동산은 저희는 내년에 가까스로 연착륙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리고 결국 저희가 최근 몇 년간 중국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건 중국 시장에선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 거기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래도 10월이 조금 지나면 정책에 대한 선명함이 명확해지는 건지 아니면 그것은 가이드라인으로서 존재하고 내년 정도가 돼야 정책의 좀 가이드라인이 분명해지는지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사실 내년 1, 2월쯤에 그 새로운 지도부의 산업 정책이 좀 나올 것 같아요. 네, 내년 3월 연초. 전인데 전에 네. 1, 2월쯤에 나올 거고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올해도 그렇지만 산업 정책을 너무 불균형하게 쓰다 보니까 네.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 좀 그 규제가 엄청나게 폭격을 한 산업들은 서비스, 네. 부동산 이런 쪽은 너무 과도할 정도로 지금 식어버렸고 반면에 소수 되는 산업들이었던 뭐 태양광, 풍력, ESS, 배터리, 전기차는 돈의 흐름으로 보시더라도 주가가 엄청나게 과열됐다가
이제 매니저 입장에서는 더 살 게 없고 네. 로테이션이라는 게 안 돌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결국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원하는 걸 수도 있는데 산업 정책에 대한 좀 리밸런싱을 내년에 좀 하는 게 제일 중요해진 상황 같아요. 지금 네. 여기서 뭐를 더 키우겠다고 뭐 데이터 센터 짓겠다 혹은 뭐 어떤 뭐 5G를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지금은 아예 그 이 민간 쪽의 작동이라는 게 좀 멈춘 상황에서 정보 육성하는 산업들만 과열이 되는 거에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네. 지금은 소위 말해 민간에 지탱했었던 부동산이나 일반적인 소비나 뭐 결국에는 방역 완화를 해보면 가장 확실해질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대한 어떤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이제 구조적인 것과 분명히 사이클인데 이 사이클이 3년째 방역을 잡고 있다 보니까 마치 이제 구조적인 게 돼버리는 게 돼버렸다 보니까 그게 좀 해제되는 순간 많이 확실해질 것 같기는 한데 그 전까지는 분명히 뭐 제가 방송 항상 나와도 욕을 먹는 거는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순환적인 것처럼 평가해 드린 부분이 가장 욕을 먹는데 사실 저 역시도 분명히 이게 뭐 방역을 영원히 할 수는 없으나 개별 이제 좀 소위 말해 권위주의 하에서 이게 저 강화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낙담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1, 2월에 분명히 산업 정책은 나올 거고요. 네.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기존에 이제 망가진 고용이나 상당히 그 많은 걸 지탱했었던 서비스업이나 부동산 플랫폼 경제에 대해서 이번에 스테이지는 어떤 스탠스인지 이거를 저희가 좀 기다려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더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자 하는 게 최근에 글로벌 시장의 순환론적인 시장에 대해 얘기할 때 재고 사이클이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듣고 있고 뭐 최근에 대표적인 시컬리컬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재고가 많이 쌓여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. 네. 그 중국 같은 경우에 현재 재고 사이클이나 이런 측면에서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? 네네. 제가 짧게만 지금 반도체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네. 중국 관심이 없으셔도 네. 중국이 공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중국 재고가 이렇구나. 그리고 재고 조정이 언제쯤 끝나는구나에 대한 제 가이드라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제가 좀 그림 하나만 조금 띄워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혹시 제가 그림에 보시면 이슈 4번 우측 하단 그림인데요. 중국 제조업 재고 증가율이 최근 한 1년 동안 급격히 상승을 해서 지금 올해 5월달 고점으로 해서 전년 비한 20%까지 늘어났다가 최근 4달 동안 중국이 아주 거센 재고 조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까지 재고가 높게 쌓였던 적이 흔치 않습니다. 거의 네. 10년 내 가장 많은 재고가 쌓여서 최근에 이제 아주 뭐 부랴부랴 이제 재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재고가 이렇게 쌓이는 거는 사실 경제 관점에서는 수요나 출하량을 보면서 이제 같이 평가해야 되더라야 되지만 뭐 안 보셔도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수요가 안 좋은 상황에서 재고들이 좀 많이 쌓여진 상태입니다. 그래서 지금 재고가 어떤 산업들이 가장 거칠게 이제 조정이 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면 제가 좀 그림이 멈춰서 잠깐만요. 지금 산업별로 보면 지금 재고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쌓여 있는 산업들이 뭐 화학이나 자동차, 정유, 비철, 제지, 뭐 가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사실 그 재고 조정은 지난 5월부터 시작이 됐어요.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우리나라 대중 그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다고 얘기가 나온 시점이 5, 6월부터거든요. 근데 사실 이게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구조적으로 중국이 뭐 이제 자기네들 걸 쓰거나 뭐 이러면서 사실 이제 우리 거 수입을 급격히 안 해서 그런 건데 사실 우리 것뿐만이 아니고 대만이나 독일이나 미국제도 결국에는 수입을 안 했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 5월부터 본인들의 이제 재고들이 쌓인 것들을 지금 아주 거세게 지금 재고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예상하기에 이 재고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당분간 중국의 생산자 물가나 중국의 각종 가격들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러면 뭐 반도체라든지 테크 산업 입장에서 중국 쪽에 이제 수입 재개 혹은 리스타킹, 그러니까 저희가 재고 확충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쯤 될 수 있느냐 이걸 조금 예측을 드리면 이게 지금 페이지가 제가 안 넘어가서 그냥 구도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 재고 조정은 5월부터 시작이 됐고 재고 조정이라는 거는 한번 고점에서 저점까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네. 중국의 재고 조정은 가장 빠를 때는 뭐 10개월 정도도 조정이 있었고 길 때는 30개월도 조정을 하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뭐 그래봤자 그러면 제일 빨랐던 게 10개월이면 뭐 이제 5, 6개월밖에 진행이 안 되는데 그러면 당분간 계속 중국은 이제 수입 줄이고 생산 안 하고 계속 수요 줄어드는 재고 조정을 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 생각에 재고 조정의 이제
그 전반부 그러니까 10개월이라고 치면 초반 5개월 정도가 가장 거센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5월부터 지금 9월까지의 상황인 거죠. 네. 그리고 저희가 볼 때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중국이 다시 수입이나 생산, 가격 지표들이 조금씩 안정되게 되는 시점이고요. 그래서 저희가 좀 추정했을 때 중국의 재고 사이클이 계속 내려가는 시점은 내년 1분기까지입니다. 다만 그 진행되는 과정이 이미 8, 9개월을 넘어가는 연말 정도부터는 가격이 이제 하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진정이 되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중국으로 나가는 수출이 이제 그러니까 중국이 소위 말해 수입을 다시 하는 시점은 연말부터 조금씩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중국 쪽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 뭐 오더컷 얘기도 나오고 얘네 수입을 안 한다는 얘기는 연말까지는 좀 나올 것 같은데요. 가장 극심하고 격렬하게 재고 조정을 하는 기간은 4분기 정도가 피크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 네. 중국의 생산자 물가 같은 것들이 언제쯤 저점을 확인하는지 좀 보시면 되는데 내년 1, 2월 지표 정도가 바닥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그렇게 되면 뭐 좀 후행하는 미국 물가도 그렇고 아마 그 과정에서 조금 재고 조정 과정에서 분명히 미국 쪽에서도 그 어떤 중국 쪽 인플레는 완전히 이제 디플레로 좀 바뀌는 좀 구간으로 좀 느껴지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중국의 그 생산자 물가나 PMI 지수가 완전히 이제 바닥 확인을 하는 시점이 중국 쪽의 테크나 화학, 정유 이런 쪽에 이제 수입이 좀 재개되고 재고 조정이 좀 막바지로 가는 구간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, 위원님. 아, 참 중국도 어렵네요. 어렵습니다. 네. 쉬운 데가 없네요. 네. 사실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시장인데 중국 역시도 노이즈가 너무 복잡해서 중국 시장 저 역시도 뭐 꽤나 5, 6년째 직접 투자자고 경험이 많지만 요즘의 시장은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난이도가 높다는 느낌입니다. 정책도 걸려 있고 이렇게 재고 조정도 걸려 있고 뭐 수요도 저희 예상보다 좀 나쁘고 이러다 보니까 네. 뭐 방향은 잡혀 있지만 확실히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지연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네. 하반기에 좀 고생을 하더라도 내년엔 좀 좋은 모습 보여주면 좋을 텐데요. 네,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오늘도 저희 위원님과 중국 시장 잘 정리해봤고요. 감사합니다, 위원님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중국 시장 역시 노이즈가 많이 있는 시기고 다만 글로벌 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큰 마켓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이즈 역시 점검하면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저희 잠시 후 3부에는 부사장님과 함께 개장시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. 네.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.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, 환율, 물가 이런 거거든요.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.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.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?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.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.